네, 오늘은 임진왜란시에 많은 관군들이 그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리고 또 이름 모를 우리 백성들의 그 의병을 그 조직화해서 활동했던 그러한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그 의병장 정문부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문부는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한 3년 전, 4년 전 그때 당시 문과에 급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갑과의 그 2위로, 그러니까 장원급제 그 다음으로 그 문과로 급제했었고, 그 20대 초반에 급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곳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또 한 그 3년 뒤 정도, 그때 이제 그 함경 북도의 그 북병영의 그 평사로 이제 그 근무를 가게 됩니다. 평사는 보통 한 종 한 6품 정도 그 되는 그 하위 그 관리직입니다. 이제 거기서 그 북병영 그 평사로서 근무하면서 있을 때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그 발생하게 그 되는 겁니다.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그 의병장이었던 그 정문부는 그 당시에는 의병장은 그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의병장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 활약을 그 하게 되는 겁니다. 문신에 그 급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관직은 그 무과에 무관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문과로서의 어떤 그 학식과 그리고 무과로서의 그 상당히 병법에 대해서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 왜군들과 맞서 그 싸울 수 있었던 그러한 그 공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로부터 그 함경 북도는 그 육진, 그러니까 그 여진족들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지역으로 중요했던 그 지역, 행정구역을 육진이 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육진에서 그 상당히 많은 그 우리 군사들이 그 여진의 침략을 대비해서, 그리고 또 수시로 그 넘어오는 그 여진족들을 싸움을 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는 상시적으로 전투가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육품 평사로서 이제 근무를 했던 것이었고, 병마 절도사를 보필하는 그런 그 관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문부는 상당히 그 무관으로서의 기질을 그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그 이제 정문부가 활약을 하고 있을 때 1592년 4월 13일인가요? 이제 일본이 이제 그 대선단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부산에 이제 상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에 상륙했을 때 그 제 1진으로는 이제 가토 기요마사, 그리고 이진으로는 그 고니시 유키나카, 이렇게 막 그 아주 그 다이묘 그 장군급에 있는 그 일본인의 그 대장들이 이제 1진, 2진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우리 부산으로 이제 침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성까지 한 20일 만에 그 아주 그냥 그 질풍 그 노도처럼 아무런 그런 막힘없이 그냥 20일 만에 한성을 함락시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함경도까지 이제 그냥 한 2달 만에 거의 이제 다 장악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과 북쪽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두 그 장군에 의해서 이 한반도는 이제 초토화 됐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선조와 그 왕실, 그리고 이 종친들, 그리고 조정 관료들은 이제 의집까지 몽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은 그렇게 이제 이미 상당히 이 한반도가, 조선이 이미 일본군으로부터 모두 다 이제 침탈 당하게 됐던 거였죠. 그때 당시에 그 일본에서는, 그 왜군이었죠. 그 당시는 그 외에서는 그 우리나라를 들어올 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명나라를 조공을 바치려고 하니까 조선이 길을 열어달라라는 명분으로 이제 들어온 것이었죠. 하지만 그 속내는 이제 명나라도 침략하고 우리는 당연히 자기들의 이제 그 영토를 흡수하려는 그것이 이제 목적이었던 것이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침략해 들어왔지만 그래서 전 그 조선의 그 영토 지역이 부산서부터 들어가자 함경도까지 이미 다 장악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전쟁이 다 그 전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남해안, 뭐 남쪽 충청도, 북 함경도 계속해서 전투는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냐면 의병들이 조직화돼 가지고 이제 전투를 계속해서 이제 자그마치 7년 동안이 그래서 이제 정유재란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전쟁이 아주 장기전으로 길게 그 싸움이 이어지게 됐던 것이었죠. 함경도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또 지역입니다. 이 함경도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조종에 소외받은 지역이라고 좀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차별과 이러한 것들이 아주 그 심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상당히 그 농사에 짓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땅들이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 이러한 것들이 함경도민한테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임진왜란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그 선조와 그 왕실이 의주까지 백성들을 버리고 피신했으니 더욱더 민심이 험악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그 함경도의 민심을 수습하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싸움을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로 인해 가지고 그 임해군과 순하군 그 두 왕자가 이제 그 함경도에 있었죠. 그런데 이 두 왕자가 오히려 그 백성들을 핍박했나 봐요. 더 상당히 그 이제 고달프게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민심이 더욱더 막 분열되고 아주 그 어지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경도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막 뭐라고 그럴까요? 전쟁이 비록 벌어졌지만 어떤 그 국가 나라에 대한 구심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약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토호, 향리 그러니까 아주 그 마을에 오랫동안 그 살면서 어떤 그 세력을 펼쳤던 그 아주 오래된 그 지주들이나 그 유력가 집안 사람들 양반과 버금가는 그런 그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향리에 살고 토 세력들, 특히 거기에 이제 뭐 국경인, 뭐 국세필, 정말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 전쟁통에 자기들의 어떤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 함경도를 그 휩쓸고 장악했던 장군 그 가토 기요마사와 결탁합니다. 그래서 그 외장과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그 확인받았고 그들과 결탁해서 오히려 관군과의 그 싸움에 지원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임해군 그리고 순하군도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조정의 관료들도 모두 함께 붙잡아가지고 그 가토 기요 마사 그 군에게 넘깁니다. 그 왜군에게 오히려 우리 조선인이었던 토 세력들이 그 두 왕자를 체포해서 이제 왜군에게 이제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왕자를 인질로 삼게 되는 아주 상당히 그 불안한 그런 정세였었어요. 함경도 그 지역이. 이제 그러한 그 분위기 그 상황 속에서 이 정문부는 이제 그 평사로서 북병영 평사로서 근무하게 되면서 이제 의병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전투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상당히 처음에는 이 관군이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전투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 사기가 떨어졌는지 패하게 돼요. 그래서 모두가 관군들이 흩어지게 되고 정문부도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 정문부는 이제 그 흩어진 어떤 그 막 관군들도 모집하고 그 북병 병마절도사의 그 부하였던 이 부사들 또 같이 합류하게 되고 또 의병장도 합류하게 되고 그래서 의병이 처음에 한 200명이 이렇게 모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차 점점점 더 많은 세력을 모집해가지고 한 1천여 명 정도까지도 이 의병 대가 조직화돼서 이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랬을 때 거기에 합류했던 그 관군이었던 사람 중에서 뭐 경성부사, 뭐 의령부사 이랬던 사람들은 부사가 보통 한 3품 정도 되거든요. 3품 고위관직이에요. 그런데 정문부는 6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그 하위 그 관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였던 의병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이 그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정문부를 대장으로 추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부사도 흔쾌히 그것을 또 수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문부가 상당히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인품과 학식과 무예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특출났기 때문에 아마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그 의병 그 함경도에서 지휘 대장에 대해서 이제는 그 갓도기요마사 그 왜군들과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정문부가 그 임해군과 순하군을 체포해서 인질로 만들어준 그 토 세력들을 이제 물리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북관이란 말이 뭐냐면은 액지역에서 그 북관을 이제 함경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관이라고 불렀어요. 북관. 그러니까 함경도 지역을 북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경도에서 크게 이겼다. 그 비를 세운 걸 북한 대첩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그 전투가 벌어지는데 정문부가 그 의병대를 이끌고서 그 뭐 국세필, 뭐 국경인, 정말수 그 일본군에 투항했던 그 세력들과 이제 전투를 벌이게 돼가지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대승리를 거두게 돼가지고 이 국경인, 국세필, 정말수 이런 사람들도 모조리 다 잡습니다. 그 모조리 다 잡아가지고 그들을 참수시켜요. 그리고 임해군, 순하군도 다 이제 구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커다란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제는 조종에서도 의주로 갔던 조종에서도 짐이 덜어지게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주 커다란 함경도에서 활약을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이미 함경도까지 쳐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남쪽을 이미 많이 다 장악을 했지만 소소하게 전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고, 거의 한 2년 동안은 임진왜란이 1590년 4월에 발생했는데 한 1년, 2년 그 동안에는 거의 그 어떤 커다란 전투 이러한 것에서 승리를 갖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문부가 의병을 조직화해서 그들의 대장이 되고 북관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그 전세가 역전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투들이 상당히 이제 기념이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대첩비를 세우게 되는데 그 대첩비를 세우게 되는 그 사연은 또 이제 차후에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왜군들이 그렇게 이제 그 북상을 하게 돼서 함경도까지, 그리고 거의 뭐 그 의주 가까이까지 이제 왜군들이 이제 침략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함경도도 이제 거의 다 장악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함경도에서 만약에 그 폐색이 짙어지고 그 어떤 그런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미 이 조선이란 나라는 이미 일본에 상당히 오랫동안 일제강점기처럼 그 일본에 착취당하고 숙탈당하는 그러한 그 나라로 전락 아마 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에서 초기에서 그렇게 우리가 상당히 불리했었지만은 관군들이 전투에서 계속 패배하고 흩어져서 다 이렇게 전투력이 상실됐지만 의병들이 조직화되고 일어나서 백성들이 그 어떤 그 대장이 되기도 하고 관군들이 다 흩어져서 관군 출신이 이렇게 대장이 돼가지고 다시 전투를 일으키고 이러한 그 승리를 가지면서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대한 업적을 크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정문부는 상당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문관이면서도 무관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관처럼 이렇게 막 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뭔가 이 무로서의 그러한 것보다는 문관에 급제했던 출신답게 상당히 그 조선에 대해서 충성과 그러한 것을 갖다가 배신하자고 끝까지 갖췄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도 이 정문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그 공을 인정받고 광해군 때도 그 관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정문부 같은 경우는 관직을 계속해서 받지만은 사실은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북한 대첩에서 커다란 대승을 얻었던
그거에 대한 공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어떤 공적만 인정받았냐면은 역적들, 그러니까 뭐 국경인, 국세필, 정말수 이러한 그 역적들을 진압한 것, 그 세력들을 진압했던 그런 공적,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인정받고 또 이렇게 이제 그 뭐 임해군, 순하군 뭐 이러한 사람들을 구해냈던 것, 막 이런 것들을 인정받았고 이 북한대첩, 즉 북한대첩은 1592년 9월부터 1593년 1월까지 약 4개월간의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루 이틀, 3, 4월 그런 그 전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한두 지역의 전투에서 승리를 가진 게 아니라 이 함경도 전체를 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이 해전에 해서 그 남해와 전라도, 경상도, 남해를 다 그 승리했던 것처럼 이 정무도 마찬가지로 함경도 지역을 전체를 수복했던 아주 엄청난 그런 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대첩에 대한 공은 인정받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어쨌든 광해군 때도 계속해서 이제 그 관직을 받습니다. 이제 관직을 이렇게 받고 또 이 관직을 받으면서도 상당히 전국 외지, 전국 외직으로만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 중앙 관직에도 뭐 형조 참판, 예조 참판도 뭐 관직도 받았지만 주로 이게 부사, 목사, 부윤 이런 그 전국의 외직으로 있다가 다시 또 그 다음 인조 직위년 초까지도 이렇게 관직을 이어받아서 이제 관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문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북한대첩과처럼 이렇게 커다란 공들을 많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대첩의 공을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윤여탁이라고 이 순찰사, 함경도 순찰사가 있습니다. 그 순찰사가 있었는데 그 순찰사가 정문부에 대한 공을 많이 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문부의 어떤 그런 공적들을 조정에 계를 올릴 때 상당히 축소해서도 올리고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정문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둘이 갈등과 대립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 정문부 같은 경우는 순찰사에 대해서 평하기를 전투가 벌어졌을 때 나타나지도 않고 어디가 있었는지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전투가 다 승리하고 이기고 나면 나타나 있다. 그러면서 공을 꼭 자기 것처럼 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은 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문부는 자기가 다 전투에 참가해서 싸우고 의병과 함께 했는데 순찰사는 보이지도 않았다고 이제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찰사 윤여탁 같은 사람은 이 정문부는 나이가 어리거든요. 제가 과거 급제할 때 20대 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병대장이 됐을 때가 28살이었어요. 28살이고 28살 의병대장을 따랐던 부사들은 나이가 더 한참 많았죠. 한 정삼품 정도의 품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정문부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대장으로 추대가 됐던 걸 따랐던 건데 이 순찰사 같은 경우는 이 정문부가 나이도 어린 것이 자기 말도 안 듣고 명도 안 따르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나를 무시했던 그러한 것들이 건방지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 공을 이렇게 이제 축소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정문부에 대해서 상당히 이 거짓 보고 모함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계로 올라갔나 봅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진상 조사를 위해서 다시 거기에 조사까지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둘의 대립이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마도 정문부 같은 사람이 이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중요 요직에 맡지 못하고 외직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랬던 인물이 이제 정문부고요. 그 정부가 이 인조 때 인조 직위 초년까지도 어쨌든 그래도 관직에 있으면서 뭐 정삼품 이런 데까지도 오르기도 하고 그랬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 이괄의 난이라고, 그러니까 그 인조가 즉위하고 그 다음엔가요, 그 이괄이 인조 반정을 일으켰을 때 어떤 그 공신,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그런 공신을 어떤 그 이제 직책을 그 주었을 때 불만을 가졌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공에 더 적은 그런 이제 평을 받았고, 이 공신도 그 이렇게 1등 공신이 이렇게 이제 그 되질 못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괄이 이제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난을 일으켜가지고 인조가 공주까지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인조까지. 그때 인조가 이렇게 그 막 피신하고 막 그랬고 막 그랬을고, 그 정도로 이제 막 상당히 이괄이 이 세력이 커지고 막 이제 그랬었죠. 그러나 결국은 어쨌든 이괄의 난은 평정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괄의 난은 평정이 되고, 그랬을 때 이 정문부는 그 몇 해 전에 어떤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를 써가지고 자기가 그 문집에 그 시를 썼는데, 그 시가 해석이 그 영모로 그 해석이 됐다고 해요. 그 정문부. 근데 그 시는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뭐 그 뭐라고 그럴까요? 단종을 죽이고 세조가 왕이 참탈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비유해서 어떤 시를 썼다 봅니다. 그런데 정문부는 그렇게 비유해서 썼다고 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정문부는 그것을 갖고 이제 잘못된 해석으로 영모죄를 씌워가지고 그 죽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아래 난이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진압되고, 그때 당시에 그런 억울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죽음을 그 정문부는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문부가 이제 죽을 때 어떤 그 유언을 남겼냐면은, 자식들한테 그렇게 이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부질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벼슬을 구하지 말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짓고 자식 보존해서 살아라 라고 유언을 했답니다. 그 사대부 집안에서 그리고 높은 관직까지 얻었던 사람이 보통 유언하면 국가에 충성하고 뭐 부모에 효도하고 뭐 학문 연마하고 뭐 이러한 것들인데, 이 정문부는 모든 벼슬을 구하지 말고 농사 짓고 살아라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창원 부사에 있을 때 진주가 너무 살기 좋더라. 그러니 진주에 내려가서 그 살도록 하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럴까요? 임진왜란 때 그렇게 큰 공을 세우고, 광해군 때도 그 여진족들, 그 북쪽에서 여진족들이 쳐들어온 이런 그런 그 침략할 때 현장에서 전투를 임했던 사람이었던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수많은 그 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역적으로 돼서 그 억울하게 이 정문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0세인가요? 60세에 이제 옥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그 유언을 따라가지고 진주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진주에 보면은 그 촉송루라는 그 정제에 그 정문부의 시가 걸려 있다고 해요. 저도 그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그 촉송루에 정문부의 시가 걸려 있고, 또 그 아래 남강 아래에 의암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 의암이라는 바위는 논개가 그 의암에서 그 외장을 껴안고 떨어졌다는 그 바위죠. 거기에 그 의암이라고 부르는 바위도 그 정문부의 아들 정대륜이라는 아들이 그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에 이렇게 그 정문부의 그 사당 충의사가 있고요. 또 이 북간 대첩비 복제비, 그 북간 대첩비 복제비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간 대첩비가 그 복제가 세워진 것은 그 진비, 그 진품은 그 당시에 함경북도 길주 군의 임명의 지역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간 대첩비의 정식 명칭은 조선국 함경도 임진의병 대첩비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북한 대첩비라고 부르는 거고, 함경도 의병의 전승 기념비인 것이죠. 이제 그 대첩비를 세워진 거는 언제냐면 선조 때, 광해군 때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 숙종 때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숙종 때 그 최창대라는 그 관찰사가 이제 함경북도로 임명을 받고 이제 거기로 가서 그 관내를 둘러보니까 그 당시 함경도 의병이 그 대첩 크게 이겼던 그러한 거를 익히 알고 있는데 그 의병의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비석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흔적도 없고. 그래서 이 관찰사가, 이 최창대 관찰사가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그 비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군 함경도 임진의병 대첩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첩비의 그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이제 이 대첩비와 더불어서 북간유적 도첩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간유적 도첩이에요. 비제가 아니라 이제 이거는 그림입니다. 그 이제 도첩, 이제 그림인데 북간유적 도첩이라고 17세기, 18세기 때 이제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제 이게 그림을 화첩으로 만든 건데 주로 이 고려 때부터 이 함경북도 북쪽 그 압록강 뭐 그런 그 두만강 뭐 그런 쪽 지역에서 여진족들과 전투를 벌였던 것을 그림으로서 남겼던 그런 기록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임진왜란 당시 가토기요마사 왜군들과 전투를 벌여서 대승들을 거두었던 북간유적 도첩에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상단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왜군과 격탁했던 그런 국경인, 뭐 국세필, 정말수 이런 토사들을 참수하는 그 성화도를 유인해서 참수하는 그것을 이제 빗대어서 그렸던 거고요. 아래는 또 전투 장면들을 이제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토 외도라는 이런 그 그림의 제목으로 해서 그 남겨져 있습니다. 이 북간대첩비 비문을 이제 탁본한 것이에요. 그 비문을 탁본. 그래서 이 탁본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비문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렇게 그 해전,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이 이 해전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은 한산대첩의 이야기, 그리고 권율 장군이 행주 산성에서 큰 대첩 크게 이겼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연안성에서 전투, 연안대첩, 뭐 이월천의 어떤 연안대첩,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제 써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토인들에 의해서 이 두 왕제가 붙잡혀서 인질로 됐던 것들, 그래서 그 인질을 이 정문부와 또 그 당시 의병장 그 이붕수인가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구해냈던, 그리고 의병이 일어나서 크게 이겼던 내용들을 이제 약 1,500여 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탁본을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대첩비는 진품 원본은 함경도 이 길주에 그 숙종 때 최창대라는 분이 이제 마을 주민과 같이 함께 비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비가 이제 그 세워져 그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그 비가 그렇게 그 세워져 이제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정문부는 이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했었죠.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현종 때 와서야 이제 그 신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종 때 와서 그러니까 그 사후에 한 40몇 년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신원이 회복돼서 1등 공신으로 추중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하고 나서 그 추후에 이제 다시 공신으로서 추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등 공신 일품으로 이렇게 이제 추중을 이게 되고, 이 숙종 때 이제 이 신원이 회복됐던 것을 가지고 다시 방금 말했던 이렇게 이제 대첩비도 이제 세우고 그 공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인정하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숙종 때 대첩비를 세우게 됐던 겁니다. 이 비문에 의하면은 이 숙종 때 그 숙종이 명을 내려서 세웠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비문에 따르면 방금 그 전에 이야기했던 그 관찰사로 임명된 최창대가 마을 사람들과 협력해서 비를 세웠다라고 또 그 비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비문에 써있는 내용이 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그렇게 세워져 있었던 그 대첩비가 이제 잊혀진 채로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가 일제강점기 때 우연히 야스쿠니 신사에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경북도 길주 인명이라는 그 지역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 야스쿠니 신사 뒤편에 이게 있었던 것이 발견되는데 그 누구에 의해서 발견되냐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조소앙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조소앙은 독립운동가이고 또 그 임시정부 때 국무위원이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 분이 1909년도에 일본에 유학 중이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최린, 뭐 최남선 이런 그 분들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갔었는데 우연히 이 대첩비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첩비를 보니까 비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거는 함경도 길주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정문부라는 의병장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의 내용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조수왕이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갖고서 이제 그 제1유학생 잡지 대한흥학보라는 곳에 기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이러한 그 비가 야스쿠니 신사 뒤편에 있다. 그 조수왕이가 얘기했던 거죠. 최남선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 대한 어떤 독립을 위해서 그 노력했던 그런 분들이었지만 나중에는 친일민족 반민족 행위자로 변절하게 되죠. 이제 조수왕은 그래도 끝까지 독립운동가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기고해가지고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나서 또 1926년인가요? 동아일보 기사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생이라는 사람이 야스쿠니 신사에 갔더니 그 북한 대첩비 바로 그 옆에 목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패에 이제 뭐라고 글이 써 있냐면 여기 그 비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 대첩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그 말들을 이제 그 목패에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믿지 말아라. 라고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생이란 분이 이제 목패에 이렇게 써 있지만은 조선국이 그 대첩을 하지 않고 패했는데 어떻게 이겼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비문까지 써가면서 있었겠냐라고 이제 항의하는 그런 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분명히 길주에 있었던 것이 야스쿠니 신사에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강탈했던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기사화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기에 있다가 이제 또 잊고 이제 살았던 거죠. 계속 잊고 이제 그런 상태로 거기에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라는 그 도쿄에 있는 그 신사고 처음에는 메이지 유신 때 죽었던 메이지 유신을 위해서 죽었던 그 사람들의 명복을 빌고자 세웠던 게 야스쿠니 신사예요. 그러니까 한 5,8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신사인데 그 뒤 10년 뒤에 이제 그 야스쿠니로 개칭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도쿄 쇼콘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그 10년대 야스쿠니라고 개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개칭하고 나서 이제 그 러일 전쟁,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전쟁 범죄자들, 침략을 했던 그러한 그 군인들도 함께 이제 합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제사를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곳이 이제 야스쿠니 신사인데 지금은 국가에서 1945년 이전에는 일본 국가에서 관리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종교 법인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야스쿠니 신사에서 계속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언제 다시 이게 알려지냐면 1978년 그 제1학자 최서면이라는 그 분이 그 조수왕이 쓴 그
글을 보고서 이제 답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1978년에. 그러면서 이 전문부가 해주정씨인데 그 해주정씨 종친회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그 비를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야스쿠니 신사가 주나요? 당연히 안 주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 70년대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도 전혀 대답이 없다가 1990년대부터 약 10년간 민간단체와 정부에서 이 반환 요청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제 조직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에게 그리고 일본 정부에 외무부가 또 이제 일본 정부에게 환수를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이게 이제 이게 성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일본에 상당히 우리나라의 어떤 임진왜란 때부터 김우동, 코무동, 안중근 의사의 유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죽었던 영혼들을 위해서 상당히 애달파하면서 노력했던 스님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이제 센신인데 기요마사 센신 정확한 제가 이름을 모르겠지만 센신이란 스님이 그분께서 상당히 많이 이 북간대접비를 되돌려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많이 일본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 분께서 한일 복지 불교 법인 이런 데 공동 대표로 있었나 봅니다. 90년대 때. 그런 분과 또 한국의 초선 스님이란 분이 뜻이 합쳐져 가지고 이 북간대첩비 반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힘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본 정부에 요청을 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요청을 했는데도 안 들어주다가 야스쿠니 신사 측에서 어떤 명분으로 이제 안 돌려줬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가져왔을 때는 남북은 하나였고 그리고 이거는 북쪽 땅에 있었던 건데 이걸 돌려주기 위해서는 남북이 합의를 봐라. 그러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 두 스님께서 중국 베이징에 가셔가지고 합의를 봅니다. 중국 베이징 가서 두 분 스님께서 한일 불교 대표 자격으로 법은 스님께서 이제 뜻을 갖고 합의를 보고 이제 다시 그 합의를 갖고 우리 한국 정부에 이야기하고 또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북쪽에 또 이야기하고 또 이제 일본 스님께서 일본 측에 해서 이 뜻을 모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신사에 있던 북한 대접비를 환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5년 5월에 10월이군요. 2005년 10월에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북한 대접비 저 비를 한국에 있는 문화재 연구원들이 국립문화재 연구원들이 가서 해체해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건 야스쿠니 신사 뒤편에 있던 그때 당시에 있던 사진인데 이렇게 아주 비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허술한 안에 비가 있고 그 비 위에는 자연석. 그 자연석이 한 10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는 한 80kg. 그러니까 2배 무거운 자연석이 있었기 때문에 비문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 시멘트 모르타르가 덮여져 있어가지고 그 자연석과 비문의 위에 이렇게 흘러내려서 그 음각으로 새겨진 글자들도 상당히 훼손됐다고 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걸 해체하고 저것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가져와서 이제 보존 처리 작업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걸 가져와서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아주 제대로 이제 복원하는 처리하는 그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복궁에서 또 한 며칠 정도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공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2006년 3월 달에 이제 북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북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북쪽에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세워지게 됐고, 이 북한 대접비의 존재를 처음 알렸던 이 조수왕이 1909년에서
이제 2005년까지가 약 100여 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가 이 조수왕에 의해서 다시 100년 만에 이제 그 북한의 원래 위치에 이제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남북이 함께 이념을 접고 뜻을 모아서 약탈 문화재를 환수했던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그 남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함경북도 길주에 이제 제대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문 위에 그 자연석을 떼어내고 제대로 된 그런 그 올려놨고요. 세워서. 그리고 이 비각도 제대로 된 어떤 걸 덮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행정국이 길주가 이제 김책시예요. 그래서 지금 김책시 그 임명에 이렇게 북한 대접비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북한 대첩비 같은 경우는 남북이 함께 이 뜻을 모아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던 문화재를 제대로 환수하겠고, 이 비문을 통해서 임진왜란 의병장이 대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역사에서 알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